안녕하십니까. 세종사이버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 국가근로 담당자 김선진입니다. 먼저 2020학년도 1학기 장애학생 멘토링에 참여해주신 많은 멘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 이렇게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게 된 점 또한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당 오리엔테이션은 장애학생 멘토링을 진행하기 위한 오리엔테이션으로서 반드시 멘토분들이 아셔야 하는 내용들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장애학생 멘토링에 처음 참여하시는 학우님들께서는 반드시 해당 오리엔테이션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기존에 참여하시던 멘토분들께서도 변동사항이 있으니 해당 오리엔테이션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장애학생 멘토링에 참여함에 있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서 계속해서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됨에 따라 장애학생 멘토링을 진행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학우님들의 안전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 혹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발생할 시에는 무리하게 장애학생 멘토링을 진행하기보다는 그 즉시 학교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장애학우님들의 학습 지원을 위해 본인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시는 멘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0학년도 1학기 장애학생 멘토링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국가근로장학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국가근로 진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멘토분들이 진행하시면서 유의하셔야 될 점과 멘토링 진행 시 혹시 모르는 사고가 발생했을 시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국가근로장학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근로장학사업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진행하는 국가장학사업으로서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등록금과 생활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을 위한 장학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직업 체험과 기회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취업 역량 제고를 하기 위한 국가사업입니다. 장학생 선발 기본 요건입니다. 국가근로장학생은 재학 중인 학생들만 참여가 가능한 국가근로장학사업입니다. 휴학이나 자퇴 등 학적 변동자는 국가근로장학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학적 변동 즉시 학교 담당자인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국가근로장학사업은 기본적으로 소득분위가 8분위 이하인 학생들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봉사유형, 저희가 참여하는 장애학생 유형 같은 경우에는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선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학기 성적이 100분율로 70점 이상인 학생들만 참여가 가능하고 신편입생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됩니다. 이러한 선발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대학 자체 선발 기준을 모두 만족한다면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최종 선발이 됩니다. 국가근로 본교 장학 선발 기준 같은 경우에는 학우님들이 이미 공지사항을 통해 보셨듯이 1학기 이상을 재학한 재학생 중에 성적 우수자들을 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활동한 멘토분들은 활동수행평가를 통해서 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국가근로장학생, 장애학생 도우미 멘토로 선발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근로가 진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저희 학교에서는 멘티분들과 매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매칭할 때는 학과와 성별, 그리고 지역, 그리고 장애학생의 요청 이러한 4가지 항목들로 매칭을 진행하였고요. 아직까지 매칭이 못 되신 분들은 멘티 학생들이 추가적으로 모집이 되는 대로 매칭을 진행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애학생을 매칭할 때는 반드시 오윤진 교수님을 통해서 매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학년도 1학기 멘토분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1대1 멘토 38명, 1대4 멘토 4명, 총 3월 4일 기준으로 42분을 선발을 하였고요. 1대1 멘토분들 중에서 활동 보조 도우미로 5분을 선발하여 지정하였습니다. 1대 다수 멘토의 경우에는 지도 교수님인 오윤진 교수님의 평가를 통해서 1대1 멘토분들 중에서 4분을 선발하여 지정하였습니다. 국가근로 최대 근로 가능 시간과 시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근로 장학사업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소득층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요건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1일 최대 근로시간과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1일 최대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본교에서는 장학생 도우미는 10시간과 15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1대1 멘토분들 경우에는 최대 주당 10시간으로 입력을 하시고 1대다 멘토 같은 경우에는 15시간으로 입력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족이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서 입력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서 최대 근로시간을 20시간까지 입력을 하도록 합니다. 1대1 멘토의 경우에는 월 40시간을 근로를 진행을 하셔야 되고 1대다 멘토의 경우에는 60시간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장학생 도우미는 국가근로 장학사업에서 교내 근로로 구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시급은 9,0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2020학년도 1학기 장학생 멘토링 사업은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근로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여름방학 중인 7월, 8월에는 1학기 때 활동하신 멘토분들 중에서 활동이 우수하신 분들을 지도교수님인 오윤진 교수님이 몇 분을 선발하셔서 그분들만 별도로 방학 중에 근로를 진행하게 됩니다. 방학 중에 선발되신 멘토분들께서는 계절학기를 수강하시는 멘티분들의 학습 지원을 지원하시거나 2020학년도 가을학기 신편입 학생들의 입학 지원을 도와주게 됩니다. 근로장학금의 지급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학금은 월 단위로 근로장학금이 지급이 됩니다. 매월 근로학생이 근로한 시간만큼 근로장학금이 지급이 되며 보시는 바와 같이 4월 근로장학금을 예시로 들면 4월은 4월 30일까지 있기 때문에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근로한 내역에 대해서 5월 중순쯤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다만 학교 내부 결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 지급일에 대해서는 1, 2주 정도 연기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국가근로 진행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근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진행이 되고 이번 주에 학우님들, 멘토 학우님들이 진행하셔야 될 부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우님들은 한국장학재단에 들어가셔서 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멘토분들 중에는 사전에 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사전에 신청하신 분들은 이 과정을 넘어가셔도 괜찮으시지만 아직까지 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이 과정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멘토분들이 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하시게 되면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장애학생 도우미 멘토로 장학재단에 보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고가 된 멘토분들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서약서 및 사이버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 학업시간표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본교는 사이버 대학이기 때문에 학업시간표라는 것이 존재를 하진 않습니다. 다만 국가근로장학사업이 오프라인 대학을 기준으로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맞춰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 본교 멘토분들도 학업시간표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학업시간표를 등록하게 되고 난 이후에는 학우님들이 업무계획서라는 것을 한국장학재단에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업무계획서에 대한 내용들은 차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를 등록을 하시게 되면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등록하신 업무계획서를 승인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학우님들이 하나 더 하셔야 되는 것은 안전교육 이수 보고서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멘토분들 중에서 아직 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학우님들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6개의 칸이 있는 홈페이지를 접속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연장이라는 이 버튼을 클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한국장학재단 메인 홈페이지
당신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는 문구가 보이는 이 페이지에서 국가근로 및 취업연계 장학금, 희망사들이 1, 2 유형 등 이라는 이 칸을 선택을 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초록색으로 국가근로 장학금이 보이는 하위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 여기에 신청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로그인 창이 나오게 되고 공인증서를 가지고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로그인 후에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신청서라는 메뉴가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4개의 큰 카테고리 중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국가근로장학금 이 메뉴를 선택을 하시고 하위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게 되시면 학우님들의 학교 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적 정보가 기존에 국가장학금이나 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정보가 입력이 되어 있을 것이고 처음으로 멘토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정보를 입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학교 구분은 당연히 학부를 선택을 하시면 되시고요. 학적 구분도 반드시 학부 재학으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소속 대학 같은 경우는 당연히 세종사이버대학이겠죠. 그리고 본인의 학과를 검색을 하시고요. 본인의 학번을 적으시고 학년을 적으시고 입학 연월을 적으시면 됩니다. 본인이 입학한 연월은 알고 계시죠? 그리고 졸업 예정 일자를 적으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학우님들이 대략적으로 예상하는 졸업 연월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다음으로는 개인정보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는 학우님들의 개인정보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본인의 휴대폰 연락처라든지 본인의 이메일 그리고 거주 주소를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여부와 또 본인 장애 확인 여부 이런 부분들을 적게끔 되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에는 선택란이 나오게 됩니다. 또한 가족 정보를 입력하게끔 되어 있고요. 이러한 정보를 기본적인 입력을 하시고 다음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학자금 유형 선택이라고 해서 어떤 장학을 신청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 메뉴가 나오는데 저희는 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근로장학금에다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e-러닝 이수 페이지라고 해서 화면이 나오는데 국가근로장학금만 신청하실 때는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다음으로 바로 확인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학우님의 계좌 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학우님이 등록하신 계좌 정보가 있다면 계좌 정보가 나타날 것이고 없다면 신규 입력 버튼을 클릭해서 신규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입력하신 계좌 정보는 추후 국가근로장학금이 지급되는 계좌 정보이기 때문에 학우님이 받고자 하는 계좌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학우님이 이전에 입력하셨던 정보들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고 개인정보 동의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 버튼을 누르시면 국가근로장학금의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신청이 완료되신 분들은 학교에서 신청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목록들을 확인하게 되고 신청하신 분들은 학교에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발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학서 및 사이버 오리엔테이션, 학업시간표 등록, 업무계획서, 안전교육 이수보고서를 한국장학재단에 등록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화면들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동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접속을 하시게 되면 저는 먼저 로그인을 먼저 해놓은 상태입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메인 홈페이지에서 국가근로장학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근로장학 관리 메뉴에서 학업시간표, 그 다음에 서약서 사이버 오리엔테이션 메뉴, 그리고 업무계획서 관리 메뉴, 교육이수보고서 관리 메뉴, 출근부 관리 메뉴 이렇게 국가근로장학에 관련된 모든 메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메뉴를 통해서 학우님들이 앞으로 많은 작업들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먼저 서역사 및 사이버 오리엔테이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역사와 사이버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때는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역사와 사이버 오리엔테이션은 장학생 도우미 유형, 멘토분들께서는 국가근로 장학사업 사이버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장애학생, 대학생, 봉사 유형 전문 교육도 반드시 이수를 하셔야 되고 두 가지 모두 필수적으로 이수를 하셔야지만이 출근부가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부분을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방법은 국가근로장학금 메뉴에서 서역사 사이버 오리엔테이션 하위 메뉴로 가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서역사 확인 버튼에 고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서역사 내용이 팝업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팝업의 내용은 근로장학생이 3일 이내에 반드시 출근부를 입력한다는 점, 그리고 근태가 문제가 되었을 때는 국가근로장학생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학적 변동이 있으면 근로가 진행이 안 되고 반드시 재학 중에만 근로가 가능하다는 것. 다음으로 부정근로. 근로를 진행하지 않고 허위로 출근부를 입력했을 때 받으시는 제재사항,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역사를 확인하게 되면 그 밑에 사이버 오리엔테이션 메뉴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 강의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강의 보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국가근로장학사업 사이버 오리엔테이션이라는 팝업이 나오고 또 사이버 오리엔테이션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들도 지금 저희가 받는 온라인 사이버 교육과 비슷한 내용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이 교육을 이수를 하게 되면 하위의 이수 여부 구분이 이수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장애 대학생 봉사 유형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사이버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국가근로 사이버 오리엔테이션 밑에 보시게 되면 5개의 강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강의 보기를 하나씩 모두 클릭을 하셔가지고 총 5개를 모두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수를 하시게 되면 이수 여부 구분이 이수로 변경이 됩니다. 다음으로 학업시간표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근로장학금은 저소득층들의 안정적인 학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근로장학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를 한다고 해서 학업이 소홀히 되지 않도록 시스템화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학업시간표를 등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교 같은 경우는 이런 학업시간표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상세히 들으시고 입력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국가근로장학금에서 근로장학관리 메뉴를 가시면 학업시간표 관리 메뉴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2020년 1학기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정기학기를 선택하신 후 검색을 선택을 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일자별로 그 다음에 시간별로 나와 있는 시간표를 선택할 수 있는 체크박스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저희는 시간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1시간만 시간표를 등록을 할 겁니다. 저희가 한국장학재단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월요일 오전 8시부터 9시 이렇게 선택을 하실 거고요. 과목명은 공통수업이라는 과목명으로 시간표를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1시간만 시간표를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다른 학원님들 같은 경우에 이 시간표를 월요일 이외의 시간들을 여러 군데 입력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학원님들이 직접 시간표를 입력하실 때 시간표가 겹치게 되어서 온라인 출근부를 등록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월요일에만 시간표를 등록을 하시고 1시간만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전 9시까지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과목명은 공통수업이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시간표를 등록하시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월요일 8시에 이렇게 체크박스가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 8시 15분에 체크박스 하나, 8시 30분에 체크박스 하나, 8시 45분에 체크박스 하나 이렇게 체크박스를 4개만 하시면 됩니다.
다른 것은 더 하실 필요 없습니다. 업무 계획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계획서의 경우에는 학우님들이 앞으로 멘토링을 어떻게 진행할 거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들을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업무 계획서를 학우님들이 등록하시게 되면 주위 학우님들이 등록하신 것들을 제가 나중에 승인 처리해 드릴 겁니다. 이 승인 처리가 되어야지만이 학우님들 출근부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주의 깊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가근로장학금에서 근로장학관리에서 업무계획서 관리 하위 메뉴로 하시면 됩니다. 조건은 2020년 1학기로 선택을 하시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학우님들이 배정된 근로기관명에 여기는 세종사이버가 나오겠죠. 그리고 근로지 명에는 장애학생 도우미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 근로지 명의 조회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아직 학교에서 선발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선발이 안 되신 분들은 학교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선발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근로지를 확인하시고 앞에 선택 버튼을 클릭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근로장학생의 업무 계획서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내용들을 확대해서 보면은 보시는 것 같이 크게 볼 수 있는데 개략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게 될 거며 근로기간은 어떻게 되고 주당 근로시간은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될 거다 하는 계획서를 홈페이지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학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근로기간은 2020년 3월 2일에서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근로시간은 모두 동일하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해서 19시부터 21시 쉽죠? 월요일 저녁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신다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1대4 멘토분들도 이렇게 입력을 하셔도 무방하십니다. 그리고 내용에는 장애대학생 학습 지원 및 학교 행사, 오프라인 활동을 지원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입력을 하시는 거는 이렇게 추가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옆에 창이 활성화가 되고요. 거기에다가 19시에서 21시를 선택해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장애대학생 학습 지원 및 학교 행사 오프라인 활동 지원이라는 것을 이 내용이라는 칸에다가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출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안전교육 이수보고서 등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육 이수보고서는 원래는 저희가 오프라인 오리엔테이션으로 모여서 안전교육을 받아야 되겠지만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만큼 이번 2020년 1학기는 안전관리 장화점검 리스트를 저희가 배포할 예정이고요. 이 리스트를 학우님들이 체크하셔가지고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안전교육 이수보고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장학재단에 등록을 안 했을 경우에는 출근부 작성이 안 됩니다. 반드시 업로드를 하셔야지 출근부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꼭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접근할 수 있는 경로는 마찬가지로 동일합니다. 국가근로장학금 관리 메뉴에서 근로장학 관리 메뉴를 가시고요. 교육 이수 보고서 관리 메뉴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와 마찬가지로 2020년 1학기를 선택하시고 검색을 하시면 아까 보셨던 업무계획서 관리와 마찬가지로 근로기관명과 근로지명에 나와 있는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납니다. 이곳을 선택을 하시고 요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먼저 자가점검 리스트를 설명을 드리면 자가점검 리스트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영상이 올라가는 유튜브 페이지 링크에 저희가 다운로드 할 수 있게 링크를 걸어 놓을 거고요. 그리고 저희 멘토분들이 함께 모여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 리스트들은 자가점검 리스트라고 해서 근로 진행함에 있어서 어떤 위험 요소들이 있는지를 본인 스스로 체크하고 다시 한번 안전에 대해서 상기시키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들은 이런 예시를 가지고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한국장학재단 교육이수보고서 관리 메뉴에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체크한 것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던지 아니면 스캔을 하던지 그 파일을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등록할 때는 선택지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팝업 창이 나옵니다. 이 팝업 창에서 찾아보기를 선택을 하시고 업로드를 선택한 후에 파일을 제출을 하시면 진행이 완료가 됩니다. 출근부 입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학년도 1학기 출근부 입력에 대해 변경된 부분이 있사오니 기존에 멘토 활동을 하신 분들도 오리엔테이션을 유익 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멘토링 활동을 한 멘토분들은 한국장학재단의 멘토링 내용을 온라인 출근부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이 온라인 출근부는 추 월말에 학우님이 등록하신 근로시간들이 총 합산되어 학우님께 근로장학금을 지급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하실 때는 학우님이 활동하신 시간들을 정확하게 입력하셔야 됩니다. 출근부는 멘토링 활동을 하신 날부터 3일 이내에 출근부를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기존에는 이 출근부 입력 가능한 시간이 5일이었지만 2020학년도 1학기부터는 근로일을 포함해서 3일 이내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3월 2일 월요일에 근로한 내용들을 온라인 출근부에 등록을 한다면 3월 2일 월요일, 3월 3일 화요일, 3월 4일 수요일 이렇게 3일만 3월 2일에 대한 출근부로 입력이 가능합니다. 3월 5일 목요일이 된다면 3월 2일이 선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3월 2일에 근로한 내용에 대해서는 출근부를 등록할 수가 없게 됩니다. 출근부를 등록하지 못하게 된다면 학우님이 3월 2일에 실제로 근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월 2일에 대한 근로 내용이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3월 2일에 대한 근로장학금은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멘토 활동을 하신 멘토분들은 멘토링 활동을 한 후에 3일 이내에 온라인 출근부를 반드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원칙대로 멘토링 활동을 한 당일에 온라인 출근부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당일에 출근부를 등록하신다면 이렇게 출근부가 누락이 되는 일은 없어지겠죠. 그리고 출근부를 등록하실 때는 1일 최대 근로시간하고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출근부를 입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1일 최대 근로시간은 8시간이고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1대1 멘토 같은 경우에는 10시간, 1대 다 멘토 같은 경우에는 15시간으로 저희는 정했습니다. 물론 부득이 추가로 시간을 입력해야 되는 경우에는 학교 담당자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추가 근무 시간이 입력이 가능하지만 본교는 원칙적으로 1대1은 10시간, 1대 다는 15시간을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근부는 1시간 단위로만 입력이 가능하며 출근부 입력을 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만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출근부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금 경로는 마찬가지로 국가근로장학금, 근로장학관리를 들어가시면 출근부 관리 메뉴가 있습니다. 선택을 하시면 보시는 것 같은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2020년 1학기를 선택을 하시고요. 정기학기를 선택하시고 조회를 누릅니다. 그렇게 되면 하위처럼 학우님이 배정되어 있던 근로지와 근로지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세종사이버대학교 장애학생 지원센터 장애학생 도우미로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 출근부를 입력할 근로지를 선택을 하시고 출근부 입력을 선택을 하시면 보시는 것과 같이 출근부 조회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하단에 달력이 보이게 됩니다. 달력을 보는데 달력에는 당연히 앞에는 월이 선택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학우님이 실제로 근로한 날짜에 대해서 그 날짜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 같은 이런 팝업창 일별 출근부 입력이라는 팝업창이 새롭게 뜨게 됩니다. 이 일별 출근부 입력에서는 시작 시간하고 종료 시간 그리고 근로 내용을 입력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이렇게 멘토링 활동을 했다고 한다면 시작 시간에는 9 선택하시고 00을 선택하시고요. 종료 시간에는 오후 1시는 13시죠. 그래서 13 선택하고 00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근로 내용에 대해서는 학우님이 멘토링 활동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되고, 이 근로 내용을 적는 데에 대한 가이드는 저희가 단체통을 통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근로 내용을 입력을 하시고 저장을 선택을 하시면 그 출근부 입력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출근부를 중복으로도 입력이 가능합니다. 해당 날짜의 출근부를 먼저 한번 등록을 하시고요. 다시 한번 더 출근부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그 밑에 추가적으로 출근부를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멘토링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후에 저녁 7시부터 19시부터 오후 9시 21시까지 멘토링을 추가로 하셨다면 19시부터 21시로 해서 같은 날짜에 출근부를 중복으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출근부는 단 입력을 가능하는 것은 하루 최대 8시간까지 밖에 안 되니까 멘토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최대 근로시간도 확인을 하시고 멘토링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온라인 출근부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출근부 등록이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온라인 출근부를 등록하실 수가 있고요. 대다수의 학우님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출근부를 등록하는 게 좀 번거롭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많이 입력을 하시고, 또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을 통해서 온라인 출근부를 등록하실 때는 컴퓨터를 켜고 홈페이지를 접속하고 하는 이런 복잡한 과정이 아니라 핸드폰을 가지고 간단하게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이 활용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로 말씀을 드리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이나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에 가셔가지고 한국장학재단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를 하시고 로그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때 출근부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어플리케이션으로 공인인증서 내보내기 과정을 먼저 거치셔야 합니다. 내보내기 과정을 거치셔서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휴대폰에 먼저 저장한 후에 그 다음에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 메인 화면에서 가운데 보면 출근부 등록이라는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출근부 등록 아이콘을 선택을 하게 되면 출근부 등록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나의 출근부라는 메뉴에서 국가근로장학 메뉴를 보실 수 있고, 그 위에 다른 메뉴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국가근로장학 메뉴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출근부 등록 화면으로 넘어가게 되고, 여기서 2020년도 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근로했던 그 해당 월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선택을 하게 되시면은 홈페이지와 마찬가지로 달력이 나오게 되고요. 근로하신 날짜에 대해서 갖다 대시면 이렇게 플러스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선택을 하시면 다음 화면처럼 출근부 입력 화면이 나오게 되고, 앞서 홈페이지에서 입력하셨던 내용들을 적으실 수 있게 나옵니다. 근로시간과 근로종료 내용들을 입력을 하시게 되고, 근로 내용에 대해서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수기출근부 작성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분들께서는 온라인에 등록을 하시는 것 뿐만이 아니라 수기출근부를 작성하셔서 월말에 대학으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학우님들이 근로장학금의 지급에 대한 근거는 학우님들이 등록하는 온라인 출근부가 되지만, 학우님들이 실제로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그 증빙자료로 이 수기출근부가 이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우님들이 실제로 활동한 내역에 대해서만 온라인 출근부를 등록을 하시고, 실제로 활동한 내역에 대해서는 이 수기출근부를 반드시 작성해서 월말에 대학으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수기출근부는 원칙은 학우님이 활동하신 당일에 온라인 출근부를 등록하시면서 수기출근부도 작성을 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 수기출근부 작성을 할 때는 원칙이 있는데요. 주 단위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라든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라든지 이렇게 한 주 단위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한 주 단위로 입력을 하지 않으면 월말에 제출을 받았을 때 담당자가 수기출금부를 다시 재제출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수기출금부를 작성하실 때부터 주 단위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주 단위로 수기출금부를 작성할 때마다 반드시 멘티 장학생의 서명을 반드시 받도록 하셔야 됩니다. 멘티 장학생의 서명이 빠진 수기출금부는 수기출금부로 인정이 되지 않으며 수기출금부를 제출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온라인 출금부도 대학 담당자가 삭제를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수기출금부는 학우님이 활동한 내역에 대한 증거 자료인 거잖아요. 근데 증거 자료가 확인이 되지 않는데 온라인 출금부만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장학금을 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수기출금부하고 온라인 출금부는 동일해야 하며 수기출금부에 등록이 되어 있는 날짜에 대해서만 온라인 출금부에 대한 근로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활동 일자와 요일, 시간들은 반드시 정확하게 적는 것은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수기출금부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단톡방에서 방법들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저희 본교에서 수기출금부 작성 가이드라인에 준한 대로 수기출금부를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온라인 출금부하고 수기출금부는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수기출금부는 보시는 바와 같은 양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맨 위에는 실제로 활동하시는 멘토의 이름과 학번, 학과가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장의 종류가 적힐 거고요. 그 옆에는 멘토의 서명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고요. 그 밑에는 멘티, 장애 대학생의 정보들이 적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주마다 멘티의 서명이 반드시 받아져야 되고요. 그리고 아래에는 학우님들이 활동하신 날짜에 대해서 적게끔 되어 있는 칸입니다. 이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학우님들께 단톡방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기출금부 양식은 저희가 유튜브 페이지에서 링크를 통해서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또한 단체 카톡방에서도 이 수기출금부 양식에 대해서는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출금부를 입력하시게 되면 이 출금부를 제출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온라인 출금부 같은 경우에는 학우님들이 등록만 하시면 대학 담당자가 그 출금부를 보고 승인 처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학우님들이 제출해 줘야 되는 거는 수기출금부, 앞서 말씀드린 작성한 수기출금부를 대학 담당자가 월말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수기출금부를 제출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그 기한 내에 수기출금부를 대학으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수기출금부나 온라인 출금부 작성이 늦어지게 되면은 학우님만 개개인만 장학금을 늦게 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 재학생의 국가근로장학금 일정이 늦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온라인 시스템 자체가 모든 출금부가 마감이 되어야지만이 근로장학금이 지급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수기출금부가 늦게 제출이 된다거나 온라인 출금부를 늦게 등록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전체 재학생의 근로지급 일자가 늦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대학 담당자가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공지하는 그 일정은 준수해서 수기출금부하고 온라인 출금부를 마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멘토링 활동하시면서 유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국가근로장학사업에는 동시에 참여가 불가합니다. 저희 본교에서는 국가근로장학사업으로는 일반 교회와 학우님들이 참여하는 장애 멘토링 사업을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 이렇게 총 3개의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장애 멘토링도 활동을 하면서 일반 교회 장학으로도 참여는 할 수가 없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본교에서 이 부분들을 크로스 체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일시적 공강이나 휴강에는 근로가 불가하다는 거,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드리고 있는 학적 상태가 제약이어야지만이
국가근로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고, 휴학이나 자퇴, 졸업 등 학적이 변동이 되게 되면 학적 변동일 그날로 근로가 종료된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부정근로에 대해서는 한국장학재단의 강력한 제재 사항이 있기 때문에 부정근로는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월별 출근부 제출 안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멘토 활동하시는 분들은 한 달 동안 활동한 내용에 대해서 온라인 출근부와 수기 출근부를 두 가지를 모두 작성을 하시고, 온라인 출근부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에 등록을 하시고, 수기 출근부는 저희가 드리는 한글 파일에 작성을 하셔서 월말에 대학으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제출할 때는 저희가 이메일로 나중에 제출을 받을 거니까요. 월말에 대학 담당자가 제출을 요청할 때 반드시 그 기한 내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수기 출근부는 반드시 멘티의 서명이 들어가야 되고요. 멘토의 서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점과 일주일 단위로 작성을 해서 대학으로 제출을 하셔야 된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출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 주셔야지 전체 장학생의 장학금 지급 일정이 올바르게 지급이 되지,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 일정이 늦춰질 수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부정근로에 대한 한 사례로 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해외여행을 갔을 때 출근부를 등록하는 사례들로 인해서 부정근로로 많이 적발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학우님들이 근로한 날짜에 매일매일 당일에 출근부를 등록을 하게 된다면 발생하지 않을 문제인데, 이 온라인 출근부를 한꺼번에 등록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해외여행을 갔을 때 출근부를 등록하는 사례가 발생을 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는 출입국 기록을 통해서 학우님들의 활동 이력을 조회를 하고 부정근로에 대해서 점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외여행을 가실 때는 출근부 작성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해외로 나가는 출국일에도 절대 작성하시면 안 되고요. 들어오시는 입국일에도 작성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해외여행을 하실 때는 그때는 출근부 입력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을 강조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부분으로 인해서 제재 사항을 받으시고 계속해서 적발이 되는 사례가 저희 학교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외에 나가신다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출근부 작성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시고 국가근로 멘토링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부정근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출근부 입력하는 내용과 본인이 실제로 근로한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것을 부정근로라고 합니다. 부정근로에 대해서는 허위근로, 대체근로, 대리근로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구분이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허위근로는 근로를 하지 않고 출근부 시간에 입력을 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예시에도 나와 있듯이 해외여행을 갔을 때 실제로 근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출근부에 시간을 기록해서 장학금을 받게 되는 경우는 부정근로, 허위근로로 판명을 하고요. 이때는 확정 시점부터 2년 동안 국가근로 사업에 참여가 제한이 됩니다. 이 경우가 가장 많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학우님들이 이 부분을 가장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해외여행 하실 때는 절대로 출근부를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대체근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근로는 출근부에 입력한 시간과 다른 시간에 근로를 하는 경우의 사례에 해당합니다. 예시를 보면 학생지원과에서 근로하던 교내근로장학생 P군은 학교 행사로 준비로 바빠서 밤늦게까지 근로를 하고 이때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20시간을 넘겨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초과하는 시간은 그 다음 주에 근로를 한 것으로 입력을 하고 그 다음 주에는 근로를 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 근로한 시간하고 온라인에 등록한 시간이 불일치하는 경우는 저희가 대체근로라고 부정근로로 명명합니다. 이때도 적발이 되면
1년 동안 국가근로장학 사업에 참여가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온라인 출근부는 실제로 근로한 시간에만 입력을 하도록 하고, 이때 입력하는 시간은 1일 최대 근로시간 8시간 하고, 본교 같은 경우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 10시간에서 15시간을 준수해서 입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대리 근로입니다. 선발된 장학생 이외에 다른 사람이 근로를 하는 경우, 멘토링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선발된 멘토가 멘티를 도와주지 않고 다른 누군가가 멘티를 도와주고, 대신 멘토는 온라인 출근부에 등록을 하면서 출근부 근로장학금을 받아서 그 이전에 자기 대신에 활동 멘티를 도와줬던 그 사람에게 돈을 준다든지, 그런 내용들은 절대로 불가하고, 그것 또한 역시 대리근로로 부정근로에 해당한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수기 출근부에 멘토의 서명과 멘티의 서명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멘토들이 멘티들에게 학습 지원을 했다는 것에 대한 증빙 자료고, 그거에 대해서 서명을 받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서명한 멘토 이외에 별도의 사람이 멘티를 도와준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러면 서류 자체도 거짓말이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멘토가 멘티에게 학습 지원을 해야 된다는 점, 이 부분을 강조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멘토분들이 멘토링을 할 때 멘토링을 어떻게 진행을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장애대학생 봉사 유형이죠. 장애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한 근로장학이고요. 그런 봉사 유형에 참여하는 멘토분들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에티켓과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멘토분들은 장애학생들을 이해하려고 먼저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 장애 학우가 어떤 장애를 갖고 있고 어떤 상태인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런 기본적인 정보는 당연히 숙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멘티에 대한 기본 정보를 멘토분들께 개개인별로 전달을 드렸습니다. 멘티의 그런 인적 정보는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멘토분들이 신경을 써주시고 개인정보 보호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장애 학생의 특별한 교육적 요구를 파악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장애 학생이라고 무조건 다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장애 학생의 교육적인 측면에 대해서 장애 학생이 어떤 것들을 요구를 하고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하는지를 멘토분들이 캐치하셔가지고 멘티분들을 학습적인 부분들을 도와주셔야 됩니다. 적극적인 멘티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니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 멘티분들이 조금 더 쉽게 멘티의 그런 요구사항을 알고 도와줄 수가 있지만, 멘티가 그런 부분들을 요구를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멘토분들이 멘티분들에게 연락을 드리면서 어떤 학습적인 부분들이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어떤 것들이 어렵지는 않았는지,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멘티의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이끌어내서 멘티가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부분들을 멘토분들이 캐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멘토링은 멘티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수업 받는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조력할 수 있는,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조력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멘토분들이 멘티분들을 책임지고 모든 걸 다 도와준다라는 점은 아니고, 옆에서 학습에 대한 부분들을 도와준다라는 점에서 강조를 드립니다. 멘토분들도 마찬가지로 저희 학교 재학생이시고 학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인 거잖아요. 그 학업을 진행하면서 또 멘티분들을 도와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력자의 역할이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멘토링에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멘토링을 통해서 이제 장애학우가 앞으로는 이번 학기는 조금 부족하지만 더 나아가서 다음 학기에는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학습적인 부분들을 혼자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을 도와준다라는 점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멘토분들이 멘티가 공부하고 싶어하는 그런 학습권을 보장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멘티가 요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학습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멘토분들이 조금 멘티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멘토링을 진행함에 있어서 멘티 장애 학생에 대해서는 인격적으로 존중은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한 뭐 부적절한 언행이라든지 태도 또는 뭐 무시를 한다든지 그런 부적절한 태도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장애 학생이 도움을 요청할 때는 그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충분히 의사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장애 학생이 요구하는 것과 또 멘토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식한 그 도움에 대해서는 서로 또 차이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멘티가 요구하는 그 요구사항을 보조하기 위해서 멘티와 충분한 의사소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혹시 중간에 오해와 또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너무 해결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때는 학교 담당자에게 얘기를 해주시면 이러한 부분들을 중간에서 중재해서 멘토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멘토분들이 조금 유의하셔야 될 부분 중에서 하나는 멘토가 지원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먼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멘토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부를 가르쳐주는 일반 과외와는 조금 다르죠. 멘티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조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멘토이고요. 그리고 멘토링을 진행함에 있어서 멘티가 또 개인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거나 과하게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또 멘토가 그 멘티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책임과 부담감을 갖지 마시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또 그리고 그것은 학습 지원의 범위 내에서 멘티를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을 초과해서 요구를 한다든지 만약에 멘티가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한다면 그때는 학교에 연락을 해주셔서 중재를 요청하시고 또 그런 부분들은 단호하게 멘티에게 지원할 수 없다,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멘티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멘티가 스스로 앞으로 다음 학기 내년에는 학습에 대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적인 부분을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력 신장과 또 인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것들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는 인격적으로 동등한 입장에서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멘티와 멘토링을 진행할 때는 너무 늦은 시간에 멘토링을 진행하지 않도록 진행하시고 혹 저희 멘토분들 중에는 멘티하고 또 만나서 또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때 또 너무 늦은 시간에 만나지 않도록 하시고 또 멘티의 집에 혼자 찾아가는 그런 것들을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멘토링 진행하면서 멘토와 멘티를 매칭할 때 동성 간에 멘토링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매칭을 하지만 또 부득이 이성 간에 매칭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도 불필요한 오해를 사서 뭐 성희롱이라든지 성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늦은 시간에 찾아간다라든지 집에 혼자 찾아간다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멘토분들이 신경을 써서 조금 자제해 주시고 그것들을 피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이외의 것들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는 언행은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성적 비하 발언도 당연히 하면 안 되겠고 신체나 외모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멘토링을 진행하실 때는 멘티와 멘토링을 어떻게 진행을 할 거다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협의를 해주시면 멘티분들도 본인의 학습 시간에 대해서 계획표를 짤 때 아주 도움이 될 거고 멘토분들도 그 시간을 맞추어서 멘티와 멘토링을 하기 때문에 더 책임감을 갖고 멘토링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들을 정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렇게 정한 멘토링 시간 이외에는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서 멘토가 멘티를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 또 멘티가 멘토에게 또 그 시간들 이외 시간들을 연락하는 경우도 조금 자제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갖고 오거든요. 멘토도 멘토 나름대로의 개인적인 시간과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멘토링 시간들을 정하게 된다면 그런 멘토의 개인적인 부분들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멘티에 대한 에티켓으로 멘티들에게 도움을 줄 때는
본인이 멘티의 어려운 점을 보인다고 해서 바로바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판단하기에 앞서서 멘티에게 어떤 점이 좀 불편한지 그런 것들을 멘티의 의사를 먼저 여쭈어보시고 멘티가 도와달라고 할 때 그때 그런 부분들을 좀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애에 대한 차별적인 용어에 대해서도 사용을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 장애의 반대말은 정상이 아니라 비장애라는 거 하우님들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같은 유형의 장애를 갖고 있더라도 사람마다 개개인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그 장애의 범위에 대해서 그 매칭된 멘티를 한정하지 마시고 그 매칭된 멘티가 갖고 있는 그 장애를 있는 그대로 봐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멘티가 갖고 있는 장애가 드러나는 장애 이외에도 다른 장애들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시각장애 멘티에 대해서 멘토링 할 때에 대한 유의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각장애 학우님들에 대해서 멘토링 할 때는 먼저 자기소개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를 하면서 본인의 그런 개인 인적 정보를 통해서 시각장애 학우님들과 교감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시각장애인 학우님들이 사용하는 기자재는 허락 없이 만지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각장애 학우님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할 수 없을까를 생각을 한다면 시각장애 학우님들의 필요한 부분들을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사를 할 때는 자기의 이름을 먼저 밝혀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허락 없이 손이나 팔을 잡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다 보면은 학교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수업을 들을 때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정안인이 보는 홈페이지와 또 시각장애 학우님들이 쓰는 그 리더기에서 읽어주는 그 홈페이지 구성이 조금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할 때는 시각장애 학우님의 입장에서 천천히 설명을 해주고 배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 홈페이지는 다양한 섹션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고 여러 가지 카테고리들이 볼 수가 있는데 시각장애 학우님들이 리더기에서 읽는 것들은 그것들이 한 평면으로 해서 줄글로 되어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몇 번째 칸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리더기에서는 그것들을 왼쪽에서부터 쭉 읽어 나가기 때문에 오른쪽이라 하는 것이 정확하게 시각장애 학우님들이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리더기가 어떻게 읽는지를 100% 정한인들이 이해를 하는 것은 어렵고요. 대신 그런 설명을 할 때는 최대한 시각장애 학우님들을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시각장애 학우님이 말씀하는 걸 조금 귀 기울여서 그것들에 초점을 좀 맞춰서 도와주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설명을 할 때도 정확한 단어와 표현을 통해서 예시로 길을 설명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저기 애매한 표현보다는 오른쪽 장애물, 5m 앞에 계단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준다면 시각장애 학우님들이 그 정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편리하게 캐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 학우님들의 이런 오프라인 활동 보조를 좀 도와주게 된다고 한다면 장애 학생이 자신의 팔꿈치 부분이나 팔꿈치 윗부분을 잡게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팔을 잡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면은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걸으면서 앞에 보이는 장애물이나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 학우님들께 강의 자료를 전달할 때는 유인물로 이렇게 프린터 나눠주는 것보다는 당연히 시각장애 학우님들은 프린트를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점자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은 가능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또 정아인들이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을 전달할 때는 이메일로 자료를 전달해 주는 것이 제일 좋고요. 이때 이메일로 자료를 전달할 때는 PDF나 PPT 파일을 리더기에서 텍스트들을 읽어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한글 파일과 아니면 워드 파일 아니면 텍스트 파일로 그 자료를 이메일로 전달해 주시는 것이 시각장애 학우님들께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저시각 학우님과 매칭이 되어 있다면 그 저시각 학우님들을 위해서 정보를 전달할 때는 글자 크기를 조금 크게 해서 전달해 주신다면 시각장애 학우님들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오프라인 활동을 할 때 계단에서 손잡이가 있을 때는 손잡이 위치를 알려주시는 것이 좋고, 계단이 시작될 때는 시작될 때와 끝을 알려주는 것이 멘티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청각장애 멘티에 대한 멘토링을 진행할 때의 유의할 점이나 안내 정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청각장애 학우님들은 들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멘토링을 진행하시거나 연락하실 때는 문자나 이메일을 사용하시면은 청각장애 학우님과 의사소통이 또 원활하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때는 청각장애 학우님들은 입모양을 보고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화를 시작할 때는 내가 이제 말을 시작한다라는 이런 의사표시를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멘티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입모양을 정확하게 천천히 얘기를 해주셔서 멘토가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입모양을 볼 수 있도록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의사소통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점과, 그리고 갑자기 멘티의 몸에 손을 댄다면은 멘티가 놀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허락 없이 손이나 팔이나 이런 부분들을 잡지 않도록 하고, 이런 불필요한 접촉은 삼가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 특강을 할 때는 청각장애 학생은 귀가 중요하기 때문에 스피커 근처에 앉게 되면은 청력이 손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좌석을 앉을 때는 스피커에서 조금 떨어진 좌석들을 고려해서 좌석을 배정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대화를 할 때 청각장애 학생이 조금 소외되지 않도록 장애 학생을 바라보면서 천천히 얘기해 주시는 그런 배려 또한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 학생하고 원활히 소통할 때는 조금 조용한 장소에서 소통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지체장애 학우님과 멘토링을 진행할 때는요, 지체장애 학생분들이 접근이 가능하고 편리한 장소를 조금 통해가지고 지체장애 학우님과 멘토링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나서 진행을 하실 때는요. 그리고 발음이 불분명하거나 소통이 어려운 학우님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경우도 필요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글로 써서 대화를 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휠체어 사용하시는 멘티와 멘토링 하실 때는 눈높이를 맞춰서 얼굴을 바라보고 앉아서 얘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 학생들은 계단을 이용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배려해 주셔서 엘리베이터 탈 때나 오프라인 활동할 때 그런 부분들은 먼저 멘토분들이 다가가셔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잡아준다라든지 아니면 조금 엘리베이터를 양보한다든지 이런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학습 장애를 갖고 있는 멘티에 대해서 멘토링을 할 때는 학습 장애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요구를 한다든지 뒤에 보호자로 통해서 또 요구되는 그런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 담당자에게 한 번 더 물어보시고 그런 정보들을 맞춰서 멘티에게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도움을 주다 보면 또 도움을 주는 상황 속에서도 이게 서로 조금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돼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학생의 장애가 있음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갈등이 깊어질 때는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학교 담당자에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기타 지적 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가진 학우님과 멘토링을 진행하실 때는요, 앞선 장애 학우님들과 동일하게 인격을 존중하는 건 당연하고, 또 어린아이 대하듯이 하지 않도록 멘토분들이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멘티 학우님의 그 능력을 과소평가하거나 일부러 이런 활동에서 소외게 시키지 않도록 멘토분들이 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이나 자폐장애 학우님들과 멘토링 할 때는 존칭어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고, 간결한 단어를 선택해서 대화를 하시는 부분들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모임에서 배제하거나 소외시키지 않도록 하시고, 활동을 참여에 대해서도 그 멘티의 의사를 한번 여쭤보시고 그
멘티의 의사를 좀 존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멘토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멘토링을 진행함에 있어서 혹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 절차가 진행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스트레칭 하거나 이런 부분들, 안전규칙을 준수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혹시나 장애 학생 멘토링을 진행하시다가 외부 활동 보조 도우미로서 아니면 외부 특강을 통해서 장애 학우를 멘토링하면서 도와줄 일이 있는데, 그때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경우는 저희가 상해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실내에서 멘토링을 진행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험 처리는 조금 어렵고요. 만약에 외부 활동을 하시다가 상해 사건이 발생을 한다면 학교에 연락 주시면은 그 해당 절차를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100% 다 보장이 되면 제일 좋겠지만 100% 보장이 안 되고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엔 조금 뜸하지만 한동안 미투 운동으로 우리 사회가 떠들썩했죠. 이런 성희롱 같은 문제가 멘토링을 함에 있어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멘토분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성희롱이라든지 언어적 성희롱이라든지 시각적인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멘토분들이 좀 유의를 해주시고요. 반대로 멘티가 멘토를 성희롱하는 부분에서도 절대로 금하는 부분입니다. 행여나 멘티가 그런 부분들을 요구를 한다든지 그런 뉘앙스를 내비쳐서 멘토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면은 그때는 그 즉시 학교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학생 도우미 멘토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체크하고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직 한국장학재단의 국가근로장학을 신청하지 않은 멘토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분들은 반드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국가근로장학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근로장학을 신청하셔야지 저희 학교에서 학우님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선발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근로장학을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하시게 되면은 학교에서 신청하신 멘토분들을 선발을 할 거고요. 선발된 멘토분들은 아래 내용들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시간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시간표 등록을 할 때는 저희가 월요일만 시간표를 등록하면 된다고 그랬죠. 월요일 1시간만 등록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전 9시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하시면 되고, 등록하실 때는 체크박스를 4개만 체크하시면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과목명은 공통수업으로 해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시간표를 등록하시고 되면은 그 뒤에는 업무계획서를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업무계획서는 기간은 3월 2일부터 6월 31일까지 등록하시면 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동일하게 모두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 이렇게 해서 업무계획서를 등록을 하시면 나중에 등록하신 분들은 학교 담당자가 승인 처리를 할 거고요. 승인 나신 분들은 출근부 입력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 안전교육 이수보고서를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안전교육 이수보고서 양식은 저희가 단체톡을 통해서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그 공유를 통해서 받으신 그 안전교육 이수보고서를 한국장학재단에 업로드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3가지 모두를 하셔야지 한국장학재단에서 온라인 출근부가 등록이 가능하고요. 덧붙여서 여기에는 사이버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서약서 또 마찬가지로 하셔야 되는 거, 이렇게 해서 총 4가지네요. 첫 번째 사이버 오리엔테이션하고 서약서, 두 번째 시간표 등록하는 거, 세 번째 업무 계획서 등록하는 것과 네 번째 안전교육 이수 보고서 등록하는 거, 이렇게 4가지를 하셔야지만이 온라인 출근부 가능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멘토링 활동하시면서 한국장학재단에 온라인 출근부 등록할 때는 근로진행일을 포함해가지고 3일 이내에 온라인 출근부를 등록해야 된다는 거,
3일 이내에 등록을 하셔야지 등록을 못한 거에 대해서는 근로가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수기출근부를 월말에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월말 제출하기 전에 그 전에 먼저 멘토링 활동할 때마다 학우님들이 일주일 단위로 수기출근부를 미리 작성해서 준비해 놓고 계셨다가 월말에 대학 담당자가 수기출근부 제출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면 그때 수기출근부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것으로써 2020학년도 1학기 장애학생 도우미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강하고 나서 좀 이렇게 늦게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학우님들께 배포하게 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이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학우님들이 멘토링 준비를 하시다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여기 보이시는 학생지원센터로 번호를 주시면 제가 학우님들께 어려우신 점들에 대해서는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저희 단체 톡방에 참여 안 하신 멘토분들이 있으시면 저희 단체 톡방에 참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단체 톡방에서는 정보를 공유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일정이나 오리엔테이션이나 공지할 부분들이 있다면 수기출근부를 제출해 주십시오 라고 저희가 공표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유하는 방이니까요. 그 방에서는 일절 대답을 하신다든지 다른 대화를 하시는 건 좀 참가해 주시고 담당자가 멘토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정보를 인지한다고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다시 한 번 더 장애 학우님들을 위해서 멘토분들이 또 이렇게 헌신해 주시고 먼저 이렇게 학습 지원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